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소폭 상승하면서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9포인트가 오른 1105.84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자, 아무래도 전날 뉴욕 증시의 급등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지만 하지만 전일 워낙 많이 급등을 했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하락 압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숨고르기 장세를 지속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18대 천적기 국회의 성적표와 전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전자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무척이나 획기적인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황정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LG전자가 신기술을 적용한 단말기용 모뎀칩을 독자 개발해서 이 업계에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하던데, 자, 이 새로운 모뎀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LG전자는 오늘 안양에 자리한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서 독자 개발에 성공한 LTE 단말 모뎀칩을 공개하고 시연했습니다. 이 LTE란 롱텀 에볼루션의 약자고요.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현재 SK텔레콤이 하고 있는 T, KTF가 서비스하고 있는 쇼 같은 3세대 이동통신에서 나아가 진보한 4세대 기술을 말합니다. 2세대 기술이 문자 메시지 전송, 3세대 기술이 영상통화가 주 특징이었다면요. 이 앞으로 다가올 4세대 기술은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특징입니다. 이날 LG전자가 공개한 LTE 단말 모뎀칩은 휴대전화를 포함한 LTE 단말기에서 HD급 고화질 영상과 같은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해 처리하는 최고 핵심 부품입니다. 컴퓨터로 치면은 중앙 처리 장치인 CPU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1원짜리 동전보다도 작은 칩이고요. 가로 세로 크기가 13mm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현존하는 모든 LTE 표준 기술을 집약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칩은 하향 100Mbps, 상향 50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기술적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제 3G 시대에서는 영상통화라든가 아니면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면은 4세대에서는 뭔가 좀 획기적인 그런 발전이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어떤 성능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세대 같은 경우는 초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새로운 모뎀칩을 이용할 경우에 휴대폰을 통해서 700메가짜리 영화 한 편을 단 1분 안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3세대 통신에 비해서 5배 정도 빠른 속도이고요. 실제로 이날 열린 시연회에서 LG전자는 LTE 단말 모뎀칩을 이용해 HD급 고화질 영화 4편을 동시에 전송해서 실시간으로 동시 상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영화 상영을 하면서 동시에 영상 통화도 진행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LG전자가 이번 모뎀칩 개발로 4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과연 이끌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데, 자, LG전자 측의 향후 움직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궁금하네요. 또 글로벌 시장의 판도 변화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LTE는 대세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AT&T 버라이즌, 유럽 보다폰, T모바일, 오렌지, 일본 NTT 도코모, KDDI 등 대형 이동통신사들이 LTE를 앞으로 채택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최근에는 독자적인 UMB 기술을 내세웠던 퀄컴도 이를 포기하고 LTE 진영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LTE 진영의 세력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LTE 단말 모뎀칩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LTE 휴대폰을 가장 먼저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세대 휴대폰 시장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한 퀄컴 등 칩셋 업체와의 로열티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이날 시연회에서 배구현 LG전자 사장은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3세대 WCDMA에서 4세대 LTE로의 진화가 주류로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LTE 선점을 위해 상용기술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본격적인 경쟁 시대에서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종주국으로서 선행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일반 PC에 무선랜 카드를 내체할 LTE 데이터 카드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우리 기업이 이렇게 앞서가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참 자부심도 느껴지고 앞으로 그 상품화에 따른 수익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황정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이제 국회가 어떤 서민들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한 목소리를 여야가 내는 것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심한 경제 위기를 상황을 맞아서 과연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들 약간 고개를 좀 갸우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정치부 임세원 기자를 통해서 이번 정치 경기 국회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정기국회가 끝났습니다.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죠. 내년 예산안은 12일 날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야가 처리한 법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예,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인데요. 하지만 여야는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크므로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서 12일에 처리하기로 미룬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로 마감하는 정기국회에서는 나머지 법안을 처리해야 할 텐데요.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16개입니다만 각 상임위의 처리 건수는 극히 낮았습니다. 오늘까지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은 모두 약 2,300여 건인데요. 이 중에 처리한 법안은 190여 건입니다. 처리율이 약 8%에 그친 겁니다. 네. 지난 17대 때와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친 수준이고요. 이 중 절반가량인 96건은 정기국회가 문 닫기 직전인 어제 후다닥 통과시켰습니다. 네. 사실 연말까지 국회가 이제 법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항상 보여졌던 모습인데 하지만 이번에는 정도가 좀 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가 바뀐 첫 정기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초반 기싸움에서 상대당에게 질 수 없다는 고집이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초기 여야는 상임위원 및 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3개월이나 다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어떤 내부 문제 때문에 이런 줄다리기가 더 길게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안을 좀 더 들여다보면 각 정당 모두 당내 갈등을 갖고 있다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 중 절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도 당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한나라당 내에서 벌인 공방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는 수도권이 중심인 친이명박계와 지방이 중심인 친박근혜계 등 개파 간 갈등으로도 보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당 갈등이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는 평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합의했어도 민주당 내 강경파가 거부하면서 합의를 뒤집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사안별로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민주노동당이나 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과의 협력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질 텐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아마 우리 서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안 처리가 0건인 상임위를 둘러보면 우선 농림수산식품위만 해도 한미 FTA 대책이나 비료가 폭등 문제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여 있었지만 쌀 직불금 부당 수련 파문에 밀려났고요. 네. 문화방송체육통신위는 YTN 사태 등 언론 탄압 논란에 휘둘리면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런 와중에서도 여야 절충이 잘 이뤄진 상임위도 있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식경제위가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절충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위원장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여야 의원들 의견을 절충했고 각 당도 서로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평입니다. 당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내부 논의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선택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네, 우리 국회 전체가 이런 식으로 잘 운영이 좀 됐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자, 앞으로 남은 일정과 전망은 뭐가 있습니까? 예, 일단 여야 3교섭단체는 내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과 남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12일 예산안 처리 시한에만 합의했을 뿐 금산분리 완화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교육세 폐지 등 여야 의견차가 큰 법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면서 연말연시를 보낼 가능성도 보입니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각종 규제 완화 등에 한해 극적 타결을 보이려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임세원 기자와 함께 18대 정기국회 첫 회의에 관한 소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끝모를 하락세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대로 훌쩍 넘어섰던 아파트 가격이 평당가입니다. 물론 4천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극심한 침체를 맞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법원 경매로 주택을 처음 낙찰받을 때는 굉장히 내가 저가로 낙찰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일범 기자와 자세한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법원 경매에서 주택을 낙찰받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경매 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매각된 주택 물건 수는 169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매각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포기해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에 붙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매는 응찰 시 최저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이 되면 약 45일 내에 나머지 잔금 90%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저 입찰 가격이 3억 원인 집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의 입찰 보증금을 미리 내야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만일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은 몰수되고 경매 물건은 다시 경매 기일을 잡아 재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꿔 말해 11월에 재매각 물건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주택을 낙찰받고도 이를 포기한 사례가 급증했음을 의미합니다. 네. 자,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미리 선납한 10% 보증금이 그대로 몰수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몰수된 보증금 규모만 해도 상당하겠습니다. 네. 11월 수도권의 주택 재매각 건수로 집계된 169건의 보증금을 합산하면 총 3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 주택당 2,200만 원의 보증금을 냈다가 포기한 셈입니다. 상가를 낙찰받았다 포기한 경우도 많아 지난달 재매각된 76건의 상가로 손해를 본 보증금은 총 13억 3,500만 원에 달합니다. 평균 1,800만 원이 허공에 사라진 셈입니다. 네. 자, 그럼 낙찰자 1인당 평균 한 2천만 원 정도를 손해보면서까지 낙찰자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한 셈이 되는 것인데, 자, 언뜻 쉽게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금전적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낙찰받은 물건을 포기하게 된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도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은 경매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권리 분석상 하자 때문에 낙찰을 포기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임차인 전세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지 못하고 높게 낙찰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인수하지 않는 편이 손해를 덜 보는 사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5억 원짜리 주택을 4억 원에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걸려 있다면 집을 살 경우 5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권리 분석상 하자보다도 집값 폭락으로 인해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전 시세 5억 원 하는 집을 4억 원에 낙찰받았다고 할 경우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45일 사이에 해당 물건의 시세가 4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면 경매로 인한 메리트가 사라져 굳이 잔금 납부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어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이 외에도 금융권이 대출을 거부하거나 한도를 낮춤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잔금을 내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 살던 집을 내놓고 이사를 계획해 낙찰을 받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집이 팔리지 않아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전세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낙찰을 받았지만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중순 9억 500만 원에 낙찰된 서울 마포구 도화동 삼성아파트 165제곱미터형의 경우 8억 5천만 원 선까지 급매물이 출현했고 결국 재매각 절차를 밟아 지난달 5일 7억 5천만 원에 재낙찰됐습니다. 동작구 신대방동 벽산아파트 79제곱미터형 역시 지난 9월 2억 7,900만 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포기해 지난달 19일 원 낙찰가보다 4,500만 원가량 낮은 2억 3,3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네. 자, 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그나마 냈던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그런 참 속상한 사례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해당 물건 주변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잘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값이 싸 보여도 인근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결국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꼼꼼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낭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매시장에 관한 소식을 꼼꼼히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서일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지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이혜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급등했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의 신뉴딜 정책과 미국 자동차 빅3 업체가 생존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개장과 함께 1120선을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12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거의 한 달여 만의 일입니다. 그러나 어제 급등에 따른 상승 피로감으로 인해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다가 결국 강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9포인트 오른 1105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도 1.54포인트 오른 318포인트로 마감해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이어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며 2천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틀 연속 동반 순매수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돋보였는데요. 그 배경과 또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1,000억 원이 넘는 비교적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기존과는 다른 투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변화는 지난달 25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날 이후 오늘까지 누적 순매수 규모가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최근 사들이고 있는 종목은 철강, 건설, 중공업주와 같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업종들과 유통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 배경에 대해 낙폭 과대로 인해 주가가 워낙 싸진 데다가 연말 배당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 아울러 워낙 약세로 인한 환차익 가능성도 커지는 등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매도세를 촉발했던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 여부에 대해서는 낙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MMF에 돈을 넣어두시는 분들도 꽤나 많던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MMF 설정액이 85조 566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MF는 아시다시피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로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초단기 금융상품입니다. MMF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현금을 운용할 것이 없어 자금이 단기 부동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주식과 채권시장 불안이 앞으로도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여 MMF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에서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뉴스 단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은행이 비용 절감을 위해 내년 1월 60여 개 점포를 통폐합합니다. 국민은행은 지점 통폐합으로 6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로 이전합니다. 올 3월에 출범한 금융위는 반포동에 위치해 금감원과 업무 협조가 원활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협의 방만한 경영을 개혁할 농협개혁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LG전자가 4세대 핸드폰 시장을 선점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LG전자는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 처리하는 핵심 부품인 LTE 단말 모뎀 칩을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쏟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네, 증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김경수 차장 그리고 교보증권의 이진행 차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경수 차장님,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소폭이긴 합니다만요. 자, 오늘 장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 단기 급등에 따른 한 차례 쉬어가는 장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전날에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로 7%가 넘는 폭등 장세를 보였지만 단기 급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의 반등 탄력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 초반에는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인 신뉴딜 정책과 미 자동차 업계 빅3에 대한 구제금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장 초반에 이어가는데 했습니다만 어제 미리 선 반영이 된 데다가 선물 시장에서의 베이시스의 악화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장중에는 전일 대비 12포인트 정도가 밀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금속, 그다음에 기계 업종이 3에서 4% 이상, 그다음에 운수 장비 업종도 3%대, 대리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 대한해운, 한진해운 같은 그런 해운주 역시 어제에 이어서 7에서 11% 가까이 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나는 이른바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반면에 전기전자, 통신, 은행주들은 2에서 3%의 약세들을 보였는데요. 신뉴딜 정책과 그다음에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인프라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혼조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자면은 전일 현물, 선물 매수로 급등세를 주도했던 외국인이 현물에서는 오늘도 2천억이 넘는 매수세를 이어갔지만은 선물 시장에서 6천 계약 매수를 보였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1,800계약을 매도가 나와서 지수 반등에 발목을 잡는 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전날 5천억 원가량 순매수로 지수 급등을 주도했던 프로그램 매매는 장 시작과 동시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한때 1,600 정도 매도로 나왔었지만 오후 들으면서 차츰 매수가 유입되면서 장 막판에 오히려 370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장 막판에 외국인 매수 확대와 그다음에 선물 매수세 유입에 따른 프로그램의 매수 전환으로 낙폭을 만회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급등에 따른 조정 분위기가 장 내내 이어졌던 점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좀 건강하게 양호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어떤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에 관한 정리도 함께 해주십시오. 예, 먼저 철강 금속이나 기계 운수 장비 업종으로 대표되는 중국 관련주를 좀 들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10일까지 개최되는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증시 및 내수 부양, 그다음에 위안화 절하 논의 등의 경기 부양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최근 일고 있는 대규모 경기 부양 효과에 힘입어서 중국 증시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이들 관련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이제 작용을 풀이가 됩니다. 포스코가 3.8%, 두산인프라코어가 3.2%, 현대제철이 3.0%가 상승을 보였었고요. 두 번째로 이른바 오바마 수혜주인데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대규모 경기 부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런 관련주들이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일진전기가 일찌감치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그 외에도 대한전선이라든지 두산지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등도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외에도 서화정보통신이라든지 기산텔레콤, 대원전선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LS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인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약 6.5%가 넘는 그런 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 관련주를 좀 들 수 있겠는데요. 경기도의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에 따라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좀 보였었는데요. 삼천리 자전거와 참 좋은 레저 종목이 한때 상한가에 진입하기도 했었지만 오후 들어서
약간 밀리면서 4.2%대, 4.9%대 그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대우나 관련주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 4대 강 그 정비 사업을 통한 대우나 재추진 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그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이화공유라든지 그다음에 홈센터, 3호 개발, 그 신청 개발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 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진행 차장님께서는 모레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은 다소 지루할 정도로 어떤 보합권을 중심으로 등락을 좀 거듭했었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이제 마감을 하였는데요. 역시 내일 모레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일단 어제였죠. 전일 큰 폭으로 주가 상승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옵션 가격들의 그 움직임이 등락이 상당히 크게 움직였던 하루였는데 반면에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모색하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도 전일 76포인트 이상의 어떤 상승을 한 후에 완만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금주에는 선물 옵션 만기 및 그 금리가 결정되는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주말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등의 어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일 견조한 조정을 보였던 그런 점에서는 향후에 지수는 좀 추가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의 대응은 단기적으로는 어떤 시장의 호재성 재료 노출 시마다 보유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지수의 반등 내지는 상승하는 구간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어떤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라라고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겠고요. 지수는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1050선 전후로 해서 중요한 지지라인이 좀 형성이 될 것 같고 상방향으로는 뭐 1150이나 1200선까지 어떤 반등 가능성에 좀 반응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연말을 맞아서 이제 투자해 볼 만한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정리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요? 예. 일단 방향성을 못 잡던 시장이 어제 이후 그 전 세계가 동반 랠리를 펼치면서 연말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투자 유망한 종목들의 어떤 맥을 좀 짚어볼까 이렇게 합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아무래도 무엇을 살 것인가와 언제 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좀 기준이 될 것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살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유망 종목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기관은 뭘 사는지 그리고 이런 불안한 장세에 회사의 현금이나 어떤 자산은 많은지 그리고 또 대차장고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유동성 랠리가 온다면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되는지 등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어떤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뭐 종목별로는 대우인터내셔널이든지 효성, SK에너지, 삼성중공업 등을 제가 예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관의 매수세의 어떤 절대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는 12월 들어서 꾸준히 투신권이나 어떤 연기금 등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어떤 가격 관리를 하는 듯한 인상을 좀 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기관의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로 일단 연말에 다분히 윈도우 드레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어떤 기관들의 매입 단가보다는 주가는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또 조정 시에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채 비율이나 보유 현금 및 보유 자산 등을 근거로 대형 우량주 중에서만 좀 몇 종목 뽑아봤는데요. 현대모비스라든지 고려아연, KCC, 또 글로비스, 이제 포스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업황이나 실적이 근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주가 흐름이 최근에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인 종목들도 있는데요. 일단 올 한 해 주가 급락의 영향으로 실제로 순자산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작거나 일부 종목들은 이제 보유 현금이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종목들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안한 장세에서는 PBR이 1 미만인, 즉
어떤 회사의 청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싼 종목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저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도 이건 뭐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대차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군에 투자하는 방법이 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어떤 최근에 적극적인 매도세가 좀 수그러들고 있으며 오히려 순매수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공매도 제한 조치가 내년 이후로 일단 연장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가총액 대비 대차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삼성증권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미래에셋증권, 한진해운, 하이닉스 등이 좀 있겠습니다. 또한 시중의 증권 관련 어떤 정보나 뉴스 등을 좀 검색해 보시다 보면 최근에 대차 잔고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쇼커버링이 좀 진행 중이거나 대차 잔고가 많은 종목들이 주가가 반등 구간으로 진입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좋은 예로 어떤 최근에 증권주 같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어떤 매수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 쇼커버링성 물량까지 같이 가세하면서 상당히 좀 주가 흐름에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연말 이후에 향후 지금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과거의 미국의 대공황 이후나 우리나라의 어떤 IMF 사태 이후에도 항상 시장은 유동성을 동반한 어떤 제한적인 랠리, 그 랠리 폭이 상당히 컸던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장 흐름도 어떤 주가 급락의 가격 메리트와 그리고 이제 정부의 재정 확대 등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부분의 영향 등에 힘입어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유동성 랠리에 대한 언급들이 조심스럽게 좀 나오기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트로이카 3인방으로 우리가 은행, 증권, 건설 등의 어떤 대중주를 이제 주목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조선주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면서 어떤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 어떤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보다는 증권주의 흐름이 좀 더 나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겠고요. 어떤 그 유동성이 풍부한 증권주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우증권이나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등이 예가 될 수 있겠고, 최근에는 동양종근증권의 어떤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은행주 중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어떤 기업은행이나 외환은행 같은 종목들이 좀 더 탄력이 좋아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 건설주나 조선주 등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앞서서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이제 유망한 종목들을 좀 접근해 보았는데요. 제한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종목들을 이제 언급해 드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다 투자하라는 거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망해 보이는 어떤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건설주, 즉 건설업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도 리스크를 좀 감안한 어떤 그러한 주가가 가장 급락해서 많이 떨어진 업종으로도 부각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악재에도 상당한 어떤 좀 내성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고요. 주가 흐름도 바닥권에서 어떤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반등 구간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개별 건설주보다는 대형 건설주 중에서도 주가 가격 메리트가 많이 발생한 GS건설과 대림산업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설주에 관해서 GS건설과 그리고 대림산업에 관한 추천으로 오늘 설명을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보셔서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김경수 사장께서는 내일 장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그 포인트를 탁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일 그 코스피 시장이 7% 넘게 폭등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 차익 매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먼저 최근에 호재성 재료들을 갖다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11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와 그다음에 여기에 다음 주 16일에 있을 미국 FOMC의 추가 금리 인하가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오바마가 당선인의 신뉴딜 정책과 더불어서 자동차 빅3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곧 있을 그 한중일 통화 수합에 따른 그 유동성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각국의 추가 금리 인하 등 이런 거 긍정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분간 코스피 지수는 그 단기적으로는 그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나 아직 그 코스피 지수가 그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전고점인 그 1200포인트를 고점으로 단기 목표로 잡고, 그 앞서 언급해드린 그 중국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그 오바마 수혜주 등 그 이런 정책 관련주 중심과 그다음에 증권주, 그 증권주 앞서서 말씀을 해보셨지만 그 삼성증권이라든지 미래에셋증권, 그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 그 삼성하고 키움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대우증권, 동양증권이라든지 이런 종목과 그다음에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GS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이런 쪽으로 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 하겠습니다. 다만 그 목요일에 있을 그 선물옵션 만기일인데요.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 부담이 좀 덜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만, 또한 그 갈수록 좋지 않은 수치를 발표하고 있는 그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일단 걸림돌기로 일단 작용을 합니다만, 내일 아침에 일단 약세를 보인다면은 저가에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향후 어떤 장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어떤 기업들에 대한 추천 의견까지 함께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이렇게 정리를 해 오셔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시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시장 분석, LIG 투자증권의 투자전략팀 서정광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급반등을 했습니다. 폭등 장세를 이끌었는데요. 오늘은 뭐 그 정도는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큰 폭의 상승 뒤에 찾아오는 하락이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좀 일단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미국 오바마 당선자가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데요. 자, 그렇다면 최근 주식시장에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 있다면 어떤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만히 보시면 그 지수가 이제 1100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 10월 말에 종합주가지수가 또 1100대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이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와 지금과의 주가의 종합주가지수의 수준은 똑같지만 그 종목들의 내지는 업종들의 패턴은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장의 특징인데요. 실제 그 최근 시장의 가장 주가 성과가 좋았던 업종이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업종과 건설업종이 들 수 있고, 이들 업종들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60일선까지 강한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실제 10월 말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조선업종과 철강업종 중심으로 주가가 떨어졌고, 그때 당시 주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가 역시 글로벌 경기가 침체로 간다, 내지는 뭐 경착륙으로 간다 그래서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들이 주가에 어떤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상승에는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일단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지난 주말 이후에 나타났던 또 다른 특징은 시장의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 거래 대금이 대략 한 6.3조 원 정도, 오늘이 약 한 5.9조 원 정도 됐었는데, 최근 평균 거래 대금 수준이 한 5.3조 원 정도였으니까 최근 어제와 오늘에 나타나는 시장의 패턴은 역시 어제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시장 자체는 양호한 플러스권에서 물론 강보합에 끝나기는 했지만 양호한 패턴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촉매제가 되었던 부분이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국들이 어떤 경기 부양책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우선 미국은 뭐 잘 알려진 바대로 오바마 당선자와 민주당이 최고 5천억 달러에 대한 그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지원을 또 결의를 했고요. 어제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지원이 약 한 150억 달러에서 한 170억 정도 달러 예상을 하고 있고, 일본 경우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약 한 3년 동안 향후 1조 엔 정도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중국은 약 한 56조 원 정도 규모의 2009년도 재정 예산안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라 그래서 중국 내수 촉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광범위한 경기 부양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대만과 인도도 각각 150억 달러와 60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이미 발표를 했거나 승인을 했습니다. 막상 그 경기 부양안이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한다는 단순한 논리보다 이런 경기 부양책이 각국 주식시장에 위치는 가장 큰 요인들은 경기 부양책 실시 이전에는 경기의 경착륙, 즉 빠른 속도로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이 경기 부양안으로 인해서 물론 시차는 걸리겠지만 그 경기 부양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경기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특히나 경기 관련주의 주가 하락으로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 부근에서 한 4일 정도 횡보한 이후에 어제와 오늘 주가 또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1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인시켜준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1000포인트 선에 대한 어떤 지지 가능성을 나름대로 확인을 했고, 지금 주가 지수는 결과적으로 이제 110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마다 항상 이제 대두되는 그런 이제 화두죠. 예. 연말 랠리, 뭐 산타 랠리, 크리스마스 랠리, 그런 것들이 과연 이번 올해에도 이런 경기 불황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12월이 되면 일반적으로 산타랠리라는 이야기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1980년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의 12월 달 주가가 과연 얼마나 좋았는가를 살펴보니까 평균 총 28번 중에서 11번이 주가가 올랐고 11번이 떨어지고 17번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약 60%의 확률로 산타랠리가 나타났는데, 보시는 차트에서 월별 80년 이후에 코스피의 월 평균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12월은 1.7%가 올라서 월 기준으로 보면 대략 5번째 상승률이 높았던 달이고,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10월과 11월과 12월 주가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이 주가 떨어졌고 11월도 하락했고 12월에 주가 반등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그 과거에 97년 외환 위기 당시와 2000년 그 IT 버블 당시에
최장기간 월별로 하락했던 적이 IMF 당시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연속 주가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IT 버블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가가 5개월 연속 떨어졌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주가가 6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에 한번 반등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지난달 대비해서 이번 달 주가 상승 흐름은 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역시 이제 1000포인트에 대한 지지 기대감과 더불어서 향후 이제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그 시장에 증가하고 있는 거래나 거래 대금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추가적인 주가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연말로 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4분기 경제 성장률이나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다음 달이면 내년 1월 되면 기업들의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반등하는 폭도 기업 실적이나 4분기 GDP 성장세가 떨어질 것으로 보면 대략 한 지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1200포인트 부근에서 한 차례 또 가로막힐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자, 하여튼 12월 증시 어떤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경기 불황이 단시간에 이제 잠재워질 수는 없다.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이제 거의 지배적인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전제로 두고 우리 투자가분들께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투자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지금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과연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장 컨센서스로 볼 때 이제 4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대략 한 1.8에서 2%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3, 4분기 GDP가 3.8%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8%포인트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그 성장률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주식시장의 약세도 가파르게 진행되었다는 부분이 과거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특징이고요. 근데 문제는 1, 4분기도 그다지 양호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1%대 중반 내지는 4, 4분기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성장률 모멘텀이 나타나는 시기는 대략 한 2, 4분기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1, 4분기 GDP가 발표되는 시점은 내년 4월 달에 발표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2, 4분기 GDP가 나타나는 시점까지는 시장이 성장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점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자가들이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 현재 상황이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 내지는 경기 회복 국면의 초기 국면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지표들도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 선택 요령은 역시 불경기 하에서도 꾸준한 매출 증가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과연 어떤 기업들인가 살펴봤는데 저희가 2006년 이후에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2010년까지 꾸준히 매년 5년 동안 매출이 10% 이상 늘어난 기업을 살펴보니까 현대중공업과 한미약품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삼성테크윈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와 글로비스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 기업의 이익을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탑라인이라고 하는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이익 성장세도 장기간 좋았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평균 성장 대비해서 향후 한 2년 동안 평균 성장률보다 높게 기업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입니다. 삼성 SDI와 삼성중공업 그리고 동양제철 화학, 두산중공업, NC소프트와 SKC 종목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비스 등등 많은 종목들에 관한 의견까지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만큼 이제 초인류 기업들만의 생존과 그 성장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것을 전제로 깔고 어떤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정광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국내 증시가 어제 지수 급등으로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어제 워낙 큰 폭등세를 일궜으니만큼 오늘 아주 큰 폭이었던 하락세가 또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했던 투자자분들도 분명 계셨을 텐데요. 자 오늘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보합세, 그래도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는 것이 우리 장의 어떤 체력 자체가 조금 향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하실 때 이 단기간의 어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마인드를 정하다 보면은 야 지금이 싸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좀 전에 전해졌던 경매 소식과 마찬가지로 보다 더 장기적으로 그 시장을 분석을 해보다 보면은 지금 급락한 이 장세의 가격대 자체가 사실 장기적으로 보다 보면 결코 싸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보다 더 많은 공부와 분석을 하시는 것이 성공 투자자로 가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